간호관리에 대한 그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론적인 부분, 관리자의 역할 해가지고 인트로 과정들을 학습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간호관리 과정으로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 해당되는 5단계 과정들을 학습을 하셨거든요. 많이 잊어버렸죠.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을. 물론 사이버 캔버스에 교수님이 강의를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1학기 강좌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버 강좌로 이수를 하셨을 텐데, 혹시라도 이제 그 내용이 필요하다면, 네, 학교 요청을 해서 오픈이 가능한지 알아봐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를 전체를 다시 듣는 건 좀 비효율적이겠죠. 이제 그런 살짝 그 퀘스천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청을 하신다면 제 오픈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요 간호관리에 대한 이해부터 썸머리에서 한번 볼게요. 자, 간호관리의 개념에서 이제 몇 번의 기출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론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간호 이론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간호의 정의예요. 그래서 나이팅게일부터 시작을 해서 간호란 뭐다라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해왔고. 간호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 대상으로 건강 회복, 질병 예방, 또 건강 유지와 증대에 필요한 지식과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다른 나라의 그 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이제 이런 쪽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같이 비교 검토를 해서 보다 보니까 ICN 같은 경우도 이런 직접적인 도와주는 활동, 간호 활동 외에 플러스 이제 협력해서 보건의료의 학문 직종과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완수해 나가야 된다. 또는 뭐 정책 활동에 관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정의는 2003년도 이전에 개발이 되고 한 번도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그 협력이라든가 협업을 하는 과정 또는 전문적인 그 전문성 정책에 입안하는 그런 데 역할을 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도 또 강조해야 된다든가 환자 교육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추가시켜서 업데이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리의 개념, 드러커, 허쉬, 블렌차드 일반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정의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자,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 이제 오래전에 뭐 기출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이제 행정은 아무래도 그 제약이 좀 더 많고 좀 더 관료제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관리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그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부분은 요 이제 그 표에 잘 정리가 되었으니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관리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행정에 비해 차이점, 정치의 권력성은 덜하다. 능률성은 매우 높게 추구하고 있다. 법의 제약을 적게 받고 있다. 목표가 분명하다. 매니지먼트, 경영하는 사람들은 뭐가 가장 큰 목표입니까? 메이크 머니, 수입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 고객 만족도 관리 같은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 행정은 공익 추구, 공공이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 이제 관리는 평등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다. 근데 행정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관리의 목표 나와 있죠. 생산성 그리고 뒤에 보면은 간호 생산성,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개념적인 부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성이라고 했을 때 효과성과 효율성을 지칭을 한다면 효과성은 목적이 적합했느냐 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을 했느냐의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호의 효과성, 간호 서비스의 효과성을 탐색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세운 목적이나 목표가 간호에 포커스된 게 맞느냐, 만약에 의학적인 부분이라든가 다른 영역의 목표 내용 포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부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간호에 포커싱 된 게 아니니까. 그럼 적절한 목표 설정이 안 됐으므로 효과적이지 않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부합했느냐와 목표 달성 어느 정도 했느냐 이 의미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게 효과성이고, 자 효율성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얼마만큼 활용을 했느냐,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최소로 활용해서 얼마나 목표를 잘 달성했느냐에 대한 능률성 이야기하는 게 효율성이다. 두 가지 개념 차이를 아시면 되겠고, 이 생산성은 투입분의 산출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입 요소 하면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간호관리 체계 모형에서 얘기했던 투입 요소들이 막 떠올라야 되고요. 산출, 아웃풋 그러면 간호관리 체계 모형에서 말했던 산출 요소들이 또 막 떠올라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합산을 해가지고 비율로 표현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생산성의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 이 생산성이 높아지게끔 만드는 것이 관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생산성이 높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투입이 고정되어 있을 땐 산출물을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산출이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투입되는 자원을 최소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호 생산성 했을 때 간호의 투입 요소와 간호의 산출 요소의 비로서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다. 자, 이러한 간호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산 요소를 배합하는 것가 필요하며, 뭐 인력 대신 자본 설비를 활용한다든가 뭐 그런 다양한 방법을 써라 이런 얘기죠. 최근에 로봇 기술 발달해가지고 단순한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이용한다 그랬어요? 로봇 많이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R2D2 같은 로봇이 이미 나와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스마트 병원을 지향하는 큰 병원들이 그런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인력들을 굳이 우리가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간호 쪽 또는 또 비전문적인 간호 영역에 해당되는 일거리 업무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본 설비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하면 간호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왜? 이 자본 설비는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도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밤새도록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휴가도 필요 없어요. 365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투입되는 금액은 크지만 1년, 2년, 3년을 넘겨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인력보다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뭐 구조나 시설을 변경을 한다든가 간호 인력의 질적인 수준을 높인다든가, 그래서 이제 만족도를 높여주게 되고 간호사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이중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숙련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꼭 필요한 그런 인재들이 남아있게 됨으로 인해서 자, 간호 인력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간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의 관리자들은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간호의 이직률 감소시키는 거, 간호사들의. 그래서 이제 본다면 투입 과정 산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간호관리 그 개념의 생산성 틀에서 투입 요소는 인력과 뭐 시설, 기타 뭐 간접 비용, 또 환자 분류 간호 표준이 얼마나 잘 설정이 되어 있느냐, 그에 따라서 질 수준이 달라지니까 간호 전달 체계라든가 간호 정보를 이용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투입 요소가 될 수가 있으며, 자, 이것을 각 간호 단위에서 중환자실 간호 단위, 병동 간호 단위, 외래 간호 단위 같은 각 생산 단위에서 간호사들이 어떻게 잘 이용을 하느냐, 즉 이러한 투입 요소를 가지고 기획, 조직, 또 인사, 지휘, 통제 같은 뭐 의사결정 같은 것들을 리더십을 하는데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산출, 아웃풋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재원일수, 간호과정, 간호시간, 뭐 환자의 수, 만족도, 질병과 점수, 원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그 개념 틀 속에서 생산성을 염두에 두고 간호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들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동안 간호관리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개념들이 움직이고 있는 피드백 과정까지 움직이고 있는 이 과정들을 쭉 머릿속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간호관리에 대한 그야말로 개념이 딱 잡혔기 때문에 어떠한 챕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한다 하더라도 쉽게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반적인 간호관리 과정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간호관리 체계, 길리스가 제시한 간호관리 체계 이론이 있었고, 투입, 과정, 산출물, 피드백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것이 앞서서 보셨던 간호 생산성, 자, 그것과 연결을 해서 본다면 이제 이렇게 좀 확장된 개념이 가능하다는 거죠. 투입 요소, 여기에 인력, 물자, 자금, 정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겠네요. 자본금, 자금 외에 정보, 시간도 이제 투입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그랬고, 아까 간호 표준이라든가 뭐 다양한 뭐 이제 간호 정보의 이용이라든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한 투입 요소들을 여기다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투입 요소들을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고 하는 간호관리 과정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아웃풋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제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온다. 이 과정은 전반적으로 피드백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외부 환경과 서로 소통하는 관계에 있다. 우리는 클로즈 시스템이 아니에요. 외부 환경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간호관리 체계 운영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십시오. 투입 요소가 무엇이냐, 산출 요소가 무엇이냐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간호관리 이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고전기 넘어가시면은 이제 과학적 관리 이론이 단연코 핫합니다. 여전히 그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테일러가 제시한 과학적 관리 이론이 있으며 타임 앤 모션 스터디, 시간 동작 연구를 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그래서 효율성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이것만한 이론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과학적 관리 특징 체크하십시오. 분업 전문화, 직무 표준화, 그 다음에 성과 급제, 또 직무 표준화에 따른 선발 교육 훈련 이런 것들 매우 강조했다는 거. 이거 지금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실무를 과학적 분석을 통해 과학적 실무를 전환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간호 시간을 측정한다든가 활동 분석하는 거, 작업 표준 작성하는 거, 업무 표준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지침서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 또 펑셔널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로서 문제에다가 이런 것들 중에 케이스를 제시를 하고 해당되는 뭐 이론들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잘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단점은 인간을 기계화 시켜서 받고 일방적인 경영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관리자는 일방적으로 명령과 통제를 하고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이제 분리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괴리감이 불만을 항상 야기시키는 요소였다라는 거고 조직이 처한 그 환경이 전부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않았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자, 이러한 이 시기에 효율성을 좀 더 그 조직을 체계화시켜서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나타난 이론으로는 행정관리 이론, 다시 말하면 관리과정론이 있었고요. 페이얼이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기본적인 요소들로 기획, 조직, 인사주의, 통제 등을 얘기했으며 이런 관리 과정이라고 하는 거가 세팅이 된 게 이 행정관리 이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페이얼이 제시한 14개 관리 원칙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단점으로는 관리를 비인간적인 과정으로 봤다. 또 의미가 애매해서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뭐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고전기 때 또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관료제 이론이 등장을 했었고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료제 이론에서는 조직은 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룰에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룰은 누가 명령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관리자가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보다는 규칙의 중심을 뒀고 호의보다는 능력을 중요시했고 합리적이고 법적인 그런 권한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그 권한의 기초를 둬서 조직이 운영이 되게끔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모든 절차와 과정을 공식화시키고 문서화시켜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공식화시키고 문서화시켜야 되며 업무는 분업 전문화시켜야 된다. 또 경력제도 만들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관료제 이론이 지나치게 세팅이 되게 되면 강화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폐해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지나치게 조직이 경직화된다라는 거죠. 절차라든가 이러한 과정들을 공식화해서 요대로만 해라는 것들을 절차를 무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것들을 뭐 이제 지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보다 빨리빨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영역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고전적 관리 이론의 이런 단점 때문에 신고전기를 넘어가면서는 인간성의 중심을 좀 더 둔 그런 이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관계 이론이죠. 네, 동기부여라든가 리더십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요. 특히 이제 동기부여와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 심리, 감정적인 요인에 입각을 해서 인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탐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시작은 메이어의 호손, 메이어 공장에서 했었던 호손 공장에서 했었던 그런 이제 실험에 의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손 효과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알게 된 사실은 사람들은 관심을 보여주다 보니까 생산성이 다 좋아졌다. 실험군과 대조군 전부 다 생산성이 좋아졌다. 그래서 심리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비공식적인 조직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줬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관료제 이론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공식화된 조직 외에 비공식적인 조직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리고 비공식 조직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이론인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 이론의 이제 장단점도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조직의 논리를 무시하고 공식적인 측면을 경시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만 있고 조직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행동과학 이론도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인접된 모든 이제 학문들을 다 연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리더십 이론과 동기부여 이론들이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행동과학 이론을 통해 근로자의 욕구를 충족을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으며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직무 만족을 높여주는 것이 그런 활동이 생산성, 성과 이런 것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탐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기로 넘어오시면 관리과학론, 계량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들이 나오죠. 또는 이제 경영과학 이론이다라고 얘기하며 이퀄 OR이라고도 부르고 MS라고도 부르고 DMS라는 용어도 혼용해서 쓴다. 자, MS 보시면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과학적 관리 이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이론에서 좀 더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모형이 발전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가 계량적 관리론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수학적인 모델을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성과를 예측을 해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자, 관리 의사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량적 관리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타임 앤 모션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수치화시켜서 모든 것들을 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좀 더 복잡한 수식 모형을 도입함으로써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했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실습할 때 우리가 경험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이제 항상 이제 문제 풀어오라고 주는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 중증도 분류를 그 수식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간호 업무량이 산정이 돼서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 간호 업무량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 필요로 하는 오프수를 감안을 했을 때 필요로 하는 간호 인력이 몇 명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도록 하고요. 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라서 봤을 때의 문제 속에 있는 해당 그 병원이 등급을 하나 높여서 가져가려고 한다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추가로 투입되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 것이냐 아니면 그 간호관리료 등급을 올려서 받게 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얻게 되는 인컴 수입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더 많을 것이냐 그걸 비교 분석해서 그 간호관리 의사결정을 해보도록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 같이 많이 풀어보고 있었는데 그런 게 바로 계량적인 관리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계이론 같은 경우도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 환류, 환경에 대한 이제 이런 내용들, 기본 요소들이 정의가 되면서 간호관리 체계 모형들을 가져갔으며, 자, 이것에 이게 복잡한 조직의 현상들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상황 이론입니다. 자, 베스트의 이론,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베스트의 이론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상황 이론인 거죠. 자, 조직이 처해 있는 외부의 환경과 그 하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의 유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를 어떻게 구성해서 가져가느냐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 상황 이론에서는 조직을 하나의 체계들로 구성된 개방 체계로 본다. 그러니까 간호조직이라고 했을 때 간호조직 밑에 하위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며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효성이 높아지게끔 하위 조직 체계들의 소통력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 외부 환경이 달라지게 되었을 때 그 외부 환경에 달라지는 변화에 대처하기가 쉬울 것이며 어려울 것이며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관리 기법이 뭐 관료제가 항상 좋다 또는 뭐 과학적 관리는 항상 좋다 또는 계량적 관리 OR을 반드시 써야 된다가 아니라 이럴 때는 이런 기법이 필요하고 저럴 때는 OR이 필요하고 자 이런 식으로 관리 기법이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고유 변수로는 이 상황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황 변수라고 하는 게 추가가 돼요. 조직 특성 변수가 있고 조직 성과 변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 성과 변수는 효율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항상 들어가겠죠. 네, 조직 특성에 대한 변수는 조직 구조라든지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 체계론으로 봤으니까 조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하위 관리 체계 또는 이러한 소통 과정, 관리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직 특성에 관한 변수로 봤다. 자, 상황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기술 규모 같은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갑작스럽게 병원이 500베드 증설을 합니다. 규모가 커졌어요. 병동도 많이 늘려야 되고 경력 간호사들 더 뽑아야 돼요. 갑자기 분원을 만들었어요. 용인에. 그렇게 된다면 2, 3년 전부터 필요로 하는 간호사들을 더 많이 뽑아서 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러한 상황 변수들을 봤을 때 조직 특성 변수들을 어떻게 잘 움직이게 되면은 또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칠까를 설명을 하는 이론이 바로 상황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관리 이론의 고전기, 신고전기, 현대기 체크해 두십시오. 그리고 예시로서 요새는 이제 워낙 사례형 문제를 자꾸 출제를 하라고 국시원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예시랑 사례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례를 봤을 때 그 이론은 뭐 어디에 해당되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간호관리자의 역할로서는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일선관리자 있죠. 예. 그리고 카츠가 제시한 관리 기술로는 개념적, 인간적, 전문적 기술로 나눌 수 있으며 최고관리자로 갈수록 개념적 기술을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되더라. 일선관리자로 내려올수록 전문적 기술 또는 실무적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실무적 기술을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민츠버그가 제시한 간호관리자 역할 있습니다. 총 10가지인데 3가지 영역으로 그룹핑할 수 있어요. 대인관계적 역할, 정보관리 역할, 의사결정자적 역할. 그래서 3개, 4가지 역할이 배분이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예시로 주어졌을 때 뭐 대표자로서의 역할이냐 아니면 자원 배분자로서의 역할이냐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최고관리자와 중간관리자와 일선관리자의 그 레벨별로 해야 되는 업무가 좀 달랐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예, 중간관리자는 간호의 팀장급 그 간호부에 계시는 팀장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병동 수간호사 위에 있어서 병동 전체를 아우르는 그 업무들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간호사는 각 간호 단위에 해당되는 운영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업무의 내용을. 자, 그 다음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호관리 과정에서 기획조직 인사지휘 통제 이제 시작입니다. 자, 기획 부분 보시게 되면 기획 기능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기획은 일단은 의사결정이야. 조직이 성취해야 될 목표를 정해야 되고 정하니까 의사결정이죠. 그리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무엇인지 정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과 절차를 의식적으로 개발해가는 그런 과정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서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됩니까? 무엇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다 담고 입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기획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죠. 목표 지향성, 미래 지향적이어야 되고 기획의 우선성, 다른 어떤 활동에 보다도 다른 뭐 조직 인사지휘 통제라고 하는 관리 활동에 비해 일단 기획이 먼저 시작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체계적으로 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획의 보편성
최고 관리자부터 일선 관리자까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구성이 돼야 됩니다. 또 기획의 효율성, 효율적인 그런 기획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걸 지칭을 하는 것이죠. 자, 기획 수립의 목적 네 가지 있어요. 체크해 두시고요. 기획을 수립할 때부터 항상 목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엔딩 포인트 시점에 가서 어떻게 평가해서 달성도를 볼 것이냐에 대한 통제 기준이 같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획은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되며 자원 낭비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수립이 돼야 됩니다. 자, 기획의 필요성 10가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기획의 원칙 제목만 봅니다. 목적에 부합해야 되고 간결해야 되고 탄력적이어야 된다. 융통성. 기획은 그때그때 외부 상황이 바뀌었을 때 탄력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다른 때로 옮겨서 할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간호사들을 집합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처럼 코로나 코비드19가 확 퍼지는 상황에서는 같이 모이면 안 되니까 지금 수도권 2.5 단계잖아요. 같이 모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비대면 교육으로 바꿔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교육을 하는 방법과 컨텐츠 개발하는 방법과 이게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계획된 내용들을 바꿔서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아예 삭제되거나 없어지면 됩니까? 아니죠. 간호사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사업은 간호부의 사업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탄력성, 융통성도 있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기획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자, 기획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모두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적 물자, 설비, 예산 빠지는 게 있으면은 제대로 된 계획이 설립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업무 사이에 적절한 균형, 조화를 이루어야 되며 경제적이어야 된다,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용 효과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고 꼭 필요한 내용만 기획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기획은 구체화를 시키는 과정으로서 계층화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일반적인 상황부터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으로 내려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의 계층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모든 책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삼각형 모양 이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자, 조직을 수립을 한다, 설립한다 그랬더니 일단 목적과 사명, 왜 이 조직이 필요하냐 지금 이 시점에 이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며 그 조직 내에는 어떠한 관점으로 업무를 추진을 할 건가, 인간을 보는 관점, 환자를 대하는 관점, 업무를 행하는 관점, 그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철학적인 뷰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세팅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조직의 목표가 세팅이 되게 되는데 그 목표도 브로드한 게 있고 좀 구체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나눠서 설정을 하게 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럼 우리는 업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끔 해야 될 것인가 정책과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절차는 다른 말로 또 편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 편람 같은 거 또는 매뉴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프로시저를 세팅해서 잘 만들어주고 표준화된 내용들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다 배포를 해야 간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쉽게 예측을 한다든가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으면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책과 절차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이제 하위 기획에 계층화된 요소로서 규칙이 개발이 될 필요가 있다. 규칙은 뭐냐면 우리가 업무를 그래서 정책과 절차에 의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요거는 꼭 해야 돼. 들어가야 돼. 요건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concrete한 거. 확고한 거,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일반적인 구체적인 목표는 병동마다 약간의 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과 병동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내과 병동이 중환자실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고 정책과 절차도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업무의 그 절차, 편람과 병동 수준의 절차 편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규칙에서 말하고 있는 근퇴 시간이라든지 그죠? 어떠한 그 업무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간호사에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룰,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규칙, 규정.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또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고 이것은 철학에 해당되는 것이냐 목표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런 거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낼 수 있으면 되고요.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될 점 같은 것들 일단은 구체적일수록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커. 그래서 일반적인 목표든 구체적인 목표든 가능하면은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해 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애매모호한 용어보다는 좀 더 양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다. 단순하고 간결한 진술이면 더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호과정,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인모성 아동에서 간호과정 실행하실 때 간호 목표 세워보셨잖아요. 그때 항상 교수님들이 컨퍼런스 할 때 얘기하는 게 뭐야? 구체적이어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간결하고 단순하고 명확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조직의 그 목표를 설정할 때도.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야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기가 쉬운 것이죠. 정책과 절차에 대한 내용 한번 보시고요. 규칙과 규정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서 문서로 만들어놨다. 그럼 그게 플랜, 계획 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그 다음 해에 한 11월, 12월쯤 되면은 이제 예산안을 수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안, 플랜을 짜고요. 그 안에 예산서를 다 사업마다 얼마 필요한지에 대한 예산서를 다 만들어서 집어넣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 해에 해당되는 사업을 결정을 하고 예산안을 짠 것들을 본다. 이게 전부 다 기획서가 되는 거예요. 기획서. 자, 기획의 과정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 단계는 현황 분석하고 문제를 확인합니다. 대안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을 합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가장 베스트 초이스가 무엇인지 대안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수행하고 평가하는 이런 과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 수립을 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절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안을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우선순위를 봐가면서 대안을 비교 평가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없는 자원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가장 적절한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의 유형으로는 장단기 기획으로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눌 수도 있고요. 자, 연도, 중기를 1년에서 5년, 장기를 5년 이상으로 봤는데 어떤 책 같은 경우는 중기를 2, 3년까지로 끊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년 뒤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3년 이상 장기 기획으로 설명하고 있는 교재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국가시험에서 이제 나온다면은 그 문제의 뉘앙스, 뭐 사례 예시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절한 그 연도수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성은 일반적 기획, 구체적 기획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기획 범위 수준에 따라서 전략적 기획, 전술적 기획, 운영적 기획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전략적 기획은 최고 관리자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전술적 기획은 중간 관리 계층이 담당을 하며, 운영적 기획은 하부 일선 관리자가 관여하는 계획으로, 운영적 기획은 단기 목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 완료가 되는 사업들이고, 전술적 기획은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기획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라는 이제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자, 기획 부분에서 항상 단골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빠지지 않고, 그죠? 보면. 그래서 기획 범위라든지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시를 주고 또 고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BO도 많이 출제가 됐던 단골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표관리 이론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목표를 잘 설정을 해두게 되면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담을 해서 실행하기가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데, 그 목표를 이해를 잘 하게끔 어떻게 해라? 최고 관리자나 관리 높은 계층에서 한꺼번에 정해가지고 탑다운으로 내려주지 말고 어떻게 해라? 밑에 있는 하부 관리자들이랑 같이 세워라, 목표를. 그래야지만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공동 목표가 세워지게 됨으로써 실현 가능한 이제 그런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뭐합니까? 목표 달성 여부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이 활성화되고 피드백하는 과정들을 주게 됨으로써 업무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목표관리 이론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전제 조건 한번 체크하시고, 목표관리 과정의 주요 활동 내용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장단점이 되겠죠. 이제 장점은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아무래도 목표를 달성하기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피드백 해줘야 되고 의사소통해야 되니까 조직 자체가 활성화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 자기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조직 구성원들이. 그래서 내가 맡은 업무의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내가 그 할당받은 내용들을 어느 정도까지 완수를 했는가 스스로 판단을 해볼 수 있고, 부족하다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메꿀 수 있는가 전략을 짜게끔 하기 때문에 근로 올려고 높여주고 동기부여 시켜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또 장점이며 한편으로는 동시에 업무 평가, 업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근데 이제 단점은 뭐였어요? 목표가 항상 명확해야 돼. 목표 관리가 성공하려면. 근데 목표가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그런 그 정성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술이 되게 되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목표 달성이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 내용 중에는 수량화되기가 쉬운 게 있고 구체화하기 쉬운 게 있고 수량화시키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 그 어려운 것들은 목표 관리가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호사 같은 건 업무가 간호사의 간호 성과를 의료 성과로부터 구분해 놓는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내에서 목표 관리가 잘 시행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 목표 같은 경우는 이루기가 좀 어렵더라. 수량화되어 있는 것들에 포커스를 많이 두기 때문에. 자,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 체크하십시오. 시간 관리의 정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시간 관리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있고 시간 관리 매트릭스. 긴급성 정도에 따라 긴급함과 긴급하지 않음, 중요성에 따라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으로 나눠봤을 때 각각 짝을 지어보면 네 가지 분명히 나온다. 1상한, 2상한, 3상한, 4상한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고, 1상한은 항상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1순위예요. 우선순위에서 뭐든지 빨리빨리 해나가야 되는데, 자, 시간관리 매트릭스의 핵심은 뭐냐?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처를 해놔라. 많이 미리미리 해놓지 않는다면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중요한 일이 긴급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돼버린다. 그러면 이 이상한에 있던 일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일상한으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헉헉거리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바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평상시에 중요한데 안 했거든. 이런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간 관리할 때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되고, 가장 쓸데없는 게 뭐예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 사상한이 되겠죠. 사상한에 해당되는 거는 웬만하면은 줄여라 라는 거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그 경험 수준을 높인다든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런 시간들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부분입니다. 의사결정의 개념, 그리고 의사결정에서는 관련해서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용어도 항상 같이 나와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병원 내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는 이제 기획 단계에서는 모든 것들을 목표도 설정해야 되고 방법도 찾아내서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가 항상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직 내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또 찾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게 문제 해결 과정 속에 항상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항상 언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특성, 문제 해결의 의미,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인 사고에 대한 내용들이 한 그 표에 정리가 되었어요. 요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의사결정에서는 뭔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때 가장 베스트를 초이스한다, 선택, 이을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일단 문제가 뭐다라는 거가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황 분석에 초점을 두고 의사결정으로 끝맺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 분석이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다. 분석이 잘 되었어야지 이 가려져 있는 문제들을 들춰내고 진짜 핵심이 되는 그런 문제들을 찾아내서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을 해서 이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비판적 사고라고 한다면 의사결정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고 과정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평가가 핵심이고요. 창조적 사고라고 했을 때는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잘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생각을 해놔야 돼. 가장 베스트 초이스가 뭘까를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들을 막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독창성, 창의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이 잘 되려면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조적 사고 능력이 반드시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상에 나가실 때 우리는 항상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 문제가 관리 문제이든 환자의 간호 문제이든 해결을 해야 되고 간호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많이 길러야 되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인 사고를 많이 길러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 과정과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요. 문제 인식 단계, 대안 개발과 선택 단계,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단계, 대안을 실행하는 단계, 결과를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단계.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의사결정 유형에 대해서 보면 전략적 의사결정과 관리적 의사결정, 운영적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자, 전략적 의사결정은 어떤 기획과 연결이 됐을까요? 전략적 기획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최고 관리자가 담당하며 비정형의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관리적 의사결정은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자, 중단기 기획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중간 관리자가 주로 담당하는 업무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자원 조달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전반적인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 자, 여기 업무적, 운영적 의사결정은 간호 단위 수준,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 최소 단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일선 관리자가 주로 담당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1년 이내에 완성해야 되는 그런 기획 내용들로 포함이 되게 되면, 자, 이러한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기획 내용들은 매년 반복되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정형적이고 구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정형적이고 구조적인 의사결정 유형이 운영적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면, 자, 전략적 의사결정은 비정형적이고 비구조적인 그런 의사결정이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아기를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막 이런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했었던 업무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코비드 19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산모가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장치를 어떻게 정해준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받아보고 전체 병원에 세팅을 할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정형적, 정형적, 구조적 이러한 의미들을 나눠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 있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개인 의사결정 주체에 따라서 개인의 의사결정이냐 집단적 의사결정이냐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어떤 게 더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추세이고 화두이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과 집단 의사결정을 언제 해야 되느냐 요거예요. 그래서 선택 기준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단 의사결정하는 방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 명목 집단 기법, 델파이 방법, 전자회의 대표적인 4가지 제시가 됐는데, 자, 요것도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들 기억하십시오.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를 하는데 평가를 하면 돼야 안 돼. 아이디어가 포화될 때까지 다 리스트업하고 적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 안 된다. 왜? 평가하면은 아이디어가 막히기 때문에. 자, 명목 집단 기법도 서로 크로스 안 해요. 대화하거나 토론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개인의 의견을 종이에 적어서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컴퓨터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거쳐서 의사결정할 수 있겠다. 자, 델파이는 한 군데에 모이지 않는다. 브레인스토밍과 명목 집단 기법은 한 군데 모여서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델파이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으로서 그 의견을 완전히 한 곳으로 하나로 집중이 돼서 모일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주고받습니다. 문서,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내용들을 문서들을 주고받으면서 합의를 이뤄나가는 그런 방법을 델파이라고 하죠. 자, 전자회의 요새 교수님 회의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줌으로 전자회의로 대부분의 회의의 한 80% 이상이 바뀌었어요. 자, 그 정도로 이제 집단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모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자회의 방법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이렇게 이제 원격 기술을 이용을 해 전자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그 회의실에 모여서 컴퓨터를 가지고 전자회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익명성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적인 의사결정, 집단 의사결정 같은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왜?
우리 목표 관리도 그랬잖아요. 누가 목표를 세우는 게 필요하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업무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이 많이 되어야지만 실현 가능한 그런 계획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위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분권화 시대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띄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참여적 의사결정이나 집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냐?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와. 너희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와. 라고 이제 띄워주는 거죠. 자, 의사결정하는 방법으로는 확률 이론, 모의 실험, 퍼트 등이 있다. 자, 퍼트에 대한 그리고 이제 주 경로 기법에 대한 뭐 이제 업무 경로에 대한 거라든지 같은 것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렇게 이제 예시를 주고서는 어떠한 거냐 퍼트냐 이제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재무관리 보겠습니다. 재무관리는 투자 결정 기능도 있고 자금 조달 결정도 있다. 그래서 한 기업의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재무관리가 되겠고, 자, 이러한 것들을 재무관리가 잘 되고 있으려면은 이제 지표 관리들을 해야 되겠죠. 회계 자료를 잘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자, 그것을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재무와 관련된 모든 표식이라는 얘기예요. 제표. 모두 자 써서. 그래서 그런 재무제표에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대차대조표가 되겠죠. 기업의 재무 상태를 표시하는 내용으로서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계 항등식에 의해 왼쪽에는 자산을 리스트업해서 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병동에 자산이 뭐가 있는지 쭉 쓰고, 오른쪽에는 그것을 구입하기 위한 자본금이 얼마였고 은행으로부터 돈 부채를 얼마만큼 차입을 해서 그것을 자산을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계 항등식이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변이 항상 일치가 돼야지만 제대로 된 대차대조표입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요거는 어떤 거죠? 누가 조작했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또는 재무회계의 어떤 요소를 빼먹었다. 근데 그 빼먹었으면 실수냐 의도적으로 빼먹은 것이냐, 제 자산을 일부러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자, 이러한 이제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뭐 주식 시장 굉장히 활발한데 주식을 여러분들 중에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기업에 대한 재무 상태의 대차대조표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에다가 해당 기업 치시면 돼요. 삼성전자 치면은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뭐 이제 그 재무 관련 지표들이 이제 쫙 뜨게 되는데 그 안에 대차대조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 또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요소들로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합니다. 왜 공개합니까? 우리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 데고 부채는 비율이 전체 자산 대비 봤을 때 한 10%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왔지만 우리는 이 현금이 많거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캐시플로우가 좋아. 현금이 많아서 이 정도의 부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회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 사도 돼. 우리 회사에다 투자를 해줘. 이런 것들을 외부에 유출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특히 대차대조표를 만들어갖고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 그 기업의 재무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요거만 보면 그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업이 경영을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고 있느냐.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은 알겠는데, 그래서 자산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수익이 나야지 나한테 배당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의 수익 정도를 판단하는 건 자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성과로서 일정 기간, 보통은 회계연도라고 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회계연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당해 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익 그리고 지출 비용들을 계산을 해서 이익이 얼마가 났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이익이라는 것도 있고 또 순이익이라는 것도 있죠. 당기 순이익, 해당 기간에 발생한 순수한 이익 이런 거, 이런 이제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라고 한다면은 현금이 어떻게 그 벌어들이고 또는 차입이 되고 조달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그 현금의 흐름, 여러분들 그 금전출납부라 그러나 여러분들 용돈 기입장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얼마만큼 돈을 주셨다, 또는 여러분들이 월급 얼마만큼 아르바이트에서 받았다, 못 쓰고 중간에 엄마가 또 용돈을 주셔서 합산해가지고 내 통장이 두둑해졌는데 또 못 쓰고 지출이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얼마다.
이거가 이제 현금 흐름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것도 역시 외부에 공개가 되어야지만 기업이 투명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무제표들이 병원도 써요. 그런데 병원이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맨데토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작성은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산안, 기획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이 적절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쯤이면 내년도 예산안들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되고 그 기획안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배분이 일단 돼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은 내년에 할 가능성이 80% 이상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배분했느냐 많이 배분했느냐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이 아예 삭제가 되고 없어졌느냐 없어졌다는 얘기는 사업 자체가 그냥 꼬꾸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숫자로서 표현하고 있는 게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은 품목별 예산, 성과 예산, 뭐 기획 예산, 점진적 예산 등이 있는데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뭘까요? 네, 요 점진적 예산 또 연기준 예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점진적 예산은 뭐냐면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우리는 반복해서 할 거야. 운영적 기획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 없어. 반복해서 하는데 물가 상승률만큼은 비용이 더 많이 들겠지? 그러면은 전년도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3.5% 있었다고 하니까 그 비용에다가 3.5%만큼 상승한 금액을 계산하겠어.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쉽게 간단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전년도에 했던 거 그대로 하기 때문에 조직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갑작스럽게 시도하고자 할 때에 배분된 예산, 돈이 없어서 실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전하는 조직은 어떤 예산을 원칙으로 많이 하더라? 연기준 예산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예산 수립 과정들을 검토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운영예산, 자본지출예산, 현금예산, 인력예산 같은 것들은 그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것인데 예시를 주고 이것이 운영예산이냐 인력예산에 해당되느냐 묻는다면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답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예산 수립 과정은 1차로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의 확정하고 예산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마지막에 결산 과정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수가 보겠습니다. 간호지불제도는 간호사가 대상자의 환자 가족에게 제공한 간호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지불을 얼마만큼 받게 되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호수가는 간호에 대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그러면 간호에 대한 가격이 책정이 명확하게 되려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원가 계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만큼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다양한 시설 사용료라든지 장비 사용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간호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 플러스 거기에 병원이 그 밑지고 장사할 수 없잖아요. 플러스 어때야 돼? 이익금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가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 작업으로 원가라는 걸 먼저 산정을 해봐야 되는데 그 원가 산정 방법이 표준 원가 산정, 과정 원가 산정, 작업별 원가 산정 방법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호 수가도 다양한 방법으로 간호 수가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행위별 수가제, 뭐 DRG 같은 포괄 수가제 또는 자원기준 상대가치 수가제 다양한 수가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의미하고 있는 의료 수가 말고 그야말로 간호 수가라고 부를 수 있는 항목들이 많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간호 수가가 더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간호식금 수가, 현행 간호수가의 문제점을 이제 지칭을 한다면 실제 간호 원가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익금이 붙어야지만 수가가 계산이 된다 그랬는데 간호 원가만큼도 안 되는 거야 지금.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가는 괴리가 있어요. 현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만 받아갖고서는 보다 더 질 좋고 나은 서비스에 또 더 많은 인력을 고용을 해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병원들은 항상 고민에 쌓여 있어요. 주어진 이 수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까. 근데 너무 잘하고 있대잖아 우리나라가. 그래서 해외에서도 찬사할 정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의료비가 가장 싼 나라다. 라고 지칭을 할 정도예요. 이 정도 금액만 가지고 병원이 운영되고 돌아가고 아주 우수한 간호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외에서도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는 굉장히 비싸지만
당연히 의료의 수준도 높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암 환자 한 번 걸리게 되면 뭐 중산층이 뭐 파산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의료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경우일까요? 그래서 또 이제 그 해외 동포, 교포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로 와. 특히 치과 진료 받으려고 한국에 왔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비행기 값이 150만 원, 200만 원 하지만 그것보다 그렇게 해서 비행기 값 내고서는 와서 우리나라에서 치료하고 하는 게 굉장히 싸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가 내고 있는 그 건강보험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게끔 서비스를 열어주는 게 맞는가? 이게 정당한가? 라고 하는 의문이 항상 듭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지적이 항상 매번 국회에서 지적 사항으로 나왔었는데 명확하게 해결이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자녀라든가 알고 있는 친척들이 해외 많이 나가 있어서 그런지 그 해외 뭐 재미교포, 제일교포 뭐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그 모든 그 건강보험 수가를 오픈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싼 의료비로 책정이 돼서 병원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간호 원가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건 간호수가 문제점뿐만 아니라 의료수가 전체에 대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 뭐 M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첩약급여화 해서 뭐 월경통이라든가 뇌졸중 환자들에 대한 몇 가지 케이스죠. 예, 첩약을 보험에서 제공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CRPS 같은 굉장히 중요한 약물들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들도 보험에서 100%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암 환자는 뭐 5%이 정도만 자기 부담금 내면 되지만 그 마취 통증 쪽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굉장히 중요한 약물들을 치료약을 먹거나 받아야 되는 뭐 틱장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100% 이게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약물들을 복용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굉장히 불가능해요. 그분들은 이제 그런 거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낭비하게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나, 자 이런 논의들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양한 간호행위가 별도의 수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또 하나 간호수가의 문제점입니다. 자 우리가 간호행위를 200가지, 300가지 분류를 하면 뭐해? 그거 들고 가서 수가 책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미 이 내용은 의료수가에 반영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잘리기가 십상이었던 거예요. 왜? 의사들은 체크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오더를 냅니다. 바이탈 사인 체크는 누가 했어요? 간호사가 했지만 이미 오더상으로 수가가 개발이 돼서 병원엔 지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평가원 입장에서는 이중지급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별도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 자, 현행 간호관리로는 공급자 중심, 의료비 지불의 공정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 공급자 중심이니까 이미 세팅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간호부서 자체를 원가 중심 부서에서 좀 제외시켜 보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 의사들은 진료를 봐서 수익을 얻어오는 사람, 간호사들은 아유 2,000명, 3,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집단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 이제 그런 인식들을 깨버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간호수가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간호수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자 분류 체계에 기초한 간호수가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포괄수가제 방법에 의해서 간호수가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행위별 수가제에 의한 간호수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행위별 수가제하고 상대가치 수가제는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상대가치 수가제가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지불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가치 수가는 행위별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간호행위라든지 의료행위가 분류가 되게 되고 그 하나하나의 행위마다 상대가치 점수를 매겨서 단가를 곱한 다음에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위별에 근거한 상대가치 수가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지불제도가 있는데 이것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간호수가 방법은 요거 포괄수가제의 7가지 질병군이죠. 해당되는 그런 수술이라든지 질병 치료에 대한 포괄수가 DRG를 채택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행위별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 수가제를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이제
그 방문간호 수가 같은 경우는 방문당으로 우리가 받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1당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입원 병동 같은 경우에 그건 이제 행위별이 분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또는 영국 같은 경우는 인두제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제 지부제도 방법이 있는데 그거의 장단점에 대해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호관리료 우리가 받고 있는 간호관리료도 차등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병원 그 심사평가원에서는 병원관리료,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의 그 관리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행위 또는 의학행위별 수가제, 아까 자원기준 상대의 가치 수가라고 그랬잖아요. 행위에 근거한 그 행위로 포함이 되지 않는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게 많아. 간호사들이 환자 OT 주고 교육시키고 짜잘하게 시키는 거 많은데 이거 일일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한 거야? 간호관리료. 이게 딱 퉁친 거예요. 그런 부분이 병원관리료,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간호관리료가 이 중에 이것을 합산해서 100으로 본다면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 이 간호관리료에 대한 금액 항목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의학관리료가 40%, 간호관리료가 25%, 병원관리료가 35%. 그래서 이 의학관리료 쪽에서 조금 좀 띄우면 안 될까? 또는 병원관리료 쪽에서 우리가 받아갈 게 없을까? 한번 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병원 그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더해서 썸하면은 이게 100%가 되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퍼센트는 좀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